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가을이고요. 밤 9시고요. 저는 어혜영이라고 하고요. 암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냥 암과 사람으로 했고,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AI를 갖다 붙였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경험상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위주로 해서 30분 정도 간단하게 재밌게 할 얘기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가정의학과 의사고 임상에서 계속 암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30분 정도 할 것 같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암 얘기 잠깐 하고 본론에서 질병, 암이 왜 생기는지, 그 시작, 그다음에 그 병의 진행, 그리고 그 치유의 완성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나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를 우리 사람이 먹으면 바나나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이 바나나를 원숭이가 먹으면 원숭이를 만듭니다. 같은 바나나인데 먹는 주체에 따라서 바나나는 훌륭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전혀 다른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그렇게 오묘한 조화를 만들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세포는 보시다시피 그 안에 있는 정보,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물질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세포의 살림살이 하루하루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살림살이를 하는 에너지를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체, 정보와 에너지, 씨와 밭이 바나나를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원숭이 세포는 원숭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조들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했지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970년대 어떤 의사가 갑자기 콩 심은데 팥도 나고 팥 심은데 콩도 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세이피드입니다. 암이 어, 유전 질환이 아닌 대사의 질환이다. 후천적인 질환이다. 그래서 대사 질환으로서의 암이란 책을 쓴 그가 그 책 안에서 이런 실험을 했던 것이죠.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이 보이시죠? 초록색은 정상, 빨간색은 암세포. 맨 왼쪽 일본의 정상세포라고 쓰여 있고 그 정상세포 안에 동그랗게 있는 것은 핵입니다. 정보입니다. DNA입니다. 이것이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가름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동그란 핵 옆에 콩같이 생긴 두 개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 정보를 받아서 대사를 할, 살을 만들고 뼈를 만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정상핵에서 정상밭에 미토콘드리아를 배양했더니 당연히 정상세포가 생기죠. 두 번째, 빨간색으로 2번으로 가시죠. 암의 씨앗, 암의 DNA가 있고, 그리고 암의 대사를 하는, 못났다, 효율이 떨어지는 대사를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세포입니다. 이거를 배양하면 당연히 암세포가 됩니다. 3번, 4번이 이제 재미있는 실험이 되지요. 3번, 정상밭, 정상 살림살이, 정상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곳에 빨간 콩알, 핵, DNA를 심었어요. 밭은 정상인데 거기에 씨앗을, 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배양을 하면 뭐가 될까요? 씨앗이 암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대사가, 살림살이가 정상이면 정상세포가 됩니다. 씨앗과 상관없이 DNA와 상관없이 암 유전자와 상관없이 대사를 살림살이를 하루하루를 잘 살면 정상세포입니다. 4번은 그 반대입니다. 그 정상핵, 멀쩡한 사람의 DNA를 갖고 있는 핵을 암의 세포질, 암의 미토콘드리아, 암의 대사를 하는 세포질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배양을 하면 뭐가 생길까요?
씨앗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씨앗이 사람의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미토콘드리아가, 그 세포의 살림살이가 하루하루가 암이면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콩 심은데 팥 나요, 팥 심은데 콩 나요 하는 것이죠.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산다는 것은 프로세스, 과정이고 하루하루가 스트레서를 받아서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는 산소가 우리의 전자를 뺐으니 옥시데이티브,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의아지간에 정상세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며 이 험난한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고 대사를 하고 에이징을 하다 보니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이 대기에 있는 산소에게 전자를 뺏기다 보니 그로 인해서 그 세포가 조금씩 조금씩 늙어서 어느 순간 쪼글쪼글쪼글 병든 세포가 되어가는 것이 생로병사입니다. 만성질환은, 당뇨는, 고혈압은, 그리고 암은 왜 생길까요? 저는 86학번입니다. 저희가 배울 때는 온코진, 암 유전자가 있으면 암이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온코진이 있어도, 암 유전자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후천적인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에피제네틱스, 이른바 후생 유전학입니다. 내용인 즉슨 우리가 이 세포가 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독성 물질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독성 물질 때문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그 세포막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원래 유들유들하고 유통성도 있고 산소는 잘 들어오고 노폐물은 잘 나가야 되는 세포막이 어느 순간 꼬깃꼬깃 기름이 덕지덕지 숨쉬기 힘든 마치 그 기름이 가득 찬 곳에 있는 물고기처럼 숨쉬기 힘들어지는 세포호흡이 떨어지는 환경이 되니 그 세포호흡이 떨어지니까 정상적으로는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의 당으로 3, 40개의 ATP를 만들어내는 것이 효율적인데 맞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죠. 어느 순간 세포호흡이 떨어지니 산소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니 미토콘드리아가 저산소 대사, 이른바 발효, 퍼멘테이션을 하니 그것을 우리는 워버그 이펙트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우리의 에너지 공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니 그 미토콘드리아 바로 옆에 있던 붙어 있던 해가 하나 있는 DNA 안에 잠자고 있던 유전자들, 온코진들이 활성화, 살아내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암이나 만성질환이 생겨요 하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그 유명한 에피제네티스, 후생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좀 더 멋있게 따뜻게 표현한 겁니다. 어, 일본에 보면 지속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물질적인 스트레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죠.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대사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파이팅하기 위해서 대사가 왕왕왕 일어납니다. 그러한 대사를 왕왕왕 올리는 것이 이른바 스트레스 호르몬, 이른바 코티졸이고 그런 코티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콩팥 위에 갓처럼 있는 부신, 액세서리, 부신은 신 위에 얹어 있다는 뜻이죠. 부신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신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말라붙어서 그 안에 있는 비타민 C가 말라붙어서 그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난 더 이상 일을 못해 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번아웃, 다 타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 신난다. 암 유전자가 있으면 암이 생기는 줄 알았어. 전생에 죄를 지어서 내가 암이 생겼네 했던 것이 80년대 들어오면서 내 후천적인 노력이나 그걸로 바꿀 수도 있다. 단순히 유전자만이 아닌 내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저항할 수 있다. 역전시킬 수 있다. 해서 좋아했죠. 그래서 많은 노력들, 후생유전학 쪽으로 암 유전자를 억제하거나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최근에 또 다른 논문이 불쑥 나왔죠. 네덜란드 논문에서 내지는 미국 조슨 홉킨스에서 이런 데이터를 냈어요. 우리 여성암 19가지에서 그 암들이 과연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많은지 내지는 그게 섞여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엉뚱하게도 유전적인 것보단 환경적인 것보단 그도 이도저도 아닌 랜덤이 훨씬 많더라. 랜덤으로 무작위로 생기는 암들이 더 많더라. 통계를 내면 위험할 수 있는 통계값이죠. 어, 암의 원인을 100으로 봤을 때 유전적인 건 5%고 환경적인 거, 후생 유전학적인 거, 에피제네틱한 것은 30% 남짓이고 나머지 한 70% 가까이는 몰라? 내지는 랜덤이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복골복이야? 까지도 얘기합니다. 수녀도 암이 걸리고 세상 개차반처럼 살아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여기 속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유니버스, 이 모든 것,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을 표현하는 차마 한 장의 그림에는 다 못 실습니다.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블랙홀의 사진이죠. 옛날에는 1980년도에는 저 우주가 텅 비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진공,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행성들이 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모르지만,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암흑 에너지라는 것으로 차 있다. 한문으로는 공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모든 유니버스, 토탈, 이 전체 세계에 우리가 파악한, 우리 인류가 파악한 확인한 물질은 보통 물질은 채 5%가 안 됩니다. 몇 가지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몇 가지들과 등등등. 그리고 비물질과 물질, 중간쯤에 있는 그 파동이라고 할지 에너지라고 할지 하는 그래도 물질에 가까운 것들이 한 25% 되고 나머지는 암흑 에너지라고 표현했으나 이것은 에너지라고라는 말밖에 없지만 에너지도 아닌 완전히 비물질적인 어떤 세계가 한 70%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자세히 보시면 암의 원인이랑도 비슷합니다. 보통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보인 4.9%는 온코진의 한 5%와 해당 마치 통계값이 비슷하게 나왔고 암흑 물질이라고 표현한 26.8%는 우리가 에피제네틱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30%의 확률과 같고 나머지 몰라 랜덤이라고 하는 물질이 약 70% 암흑 에너지로 표현된 그러니까 재미있다 우연이다 그 통계값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동그라미를 그리고 암의 원인을 100으로 봤을 때 유전이라고 확인된 온코진이 한 5%, 그리고 이른바 후생, 먹고 자고 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스트레스 하는 표현이 한 26% 됩니다. 러프하게 나머지 4분의 3은 몰랍니다. 몰랍니다. 랜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무작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쯤에서 모르니까 막 살아볼까? 되는 대로 해버릴까? 또는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해볼까? 어느 쪽에 초이스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사망했죠. 그리고 그를 열심히 치료했던 데이비드라는 의사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21세기 현재는 우리는 암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선 치료법부터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밤이지만 발을 내디뎌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피라미드, 치료 계획의 피라미드를 그리면 보시기에 왼쪽은 맨 끝에 정상 기능,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그 기능을 떠받치는 건 정상 구조이고 그 정상 스트럭처 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생화학적인 반응이고
그 생화학적인 반응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전자기장, 메카닉이 됐든 마그네틱이 됐든 이까지가 서파일인 것이고 그 안에 영어로는 서파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말로는 미묘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장도 아닌 것입니다. 그 아직 손가락 넘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정상 기능이 망가졌으면 막혔으면 떨어졌으면 그거는 질병이고 수술을 하든 케모를 하든 라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조를 다시 재활시킬 수 있는 것이고 생화학적인 반응 그 온코진이 됐던 미토콘드리아의 이상 대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걸 억제하기 위한 후생 유전학적인 노력들 에피제네틱 암을 굶겨 죽이는 법이 됐든 케미칼 세라피가 됐든 항암제가 됐든 항상제가 됐든 쓸 수 있는 것이고 전자기장에 대한 그 흐트러진 왜곡된 억제된 지나치게 항생된 어떤 필드의 왜곡은 에너지 치료를 할 수도 있죠. 모파를 할 수도 있고 기싸움을 할 수도 있고 침을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래 것들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아직 모르는 영역은 이것이 마음일까? 마음도 물질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허한 얘기를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는 오늘도 아픈 사람들이 오니 뭔가를 해야 되겠다. 표준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항암 방사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옵션하라는 것이고 먼저 그거에 앞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런 하루하루 살림살이 모르지만 해야 되는 노력들이 있다. 그래서 뭐, 마음 편히 이런 것도 있고, 숨을 좀 잘 쉬어야 되고, 잠을 좀 잘 자야 되겠고, 먹은 거 소화를 잘해야 되겠고, 그 독성물질 배설은 잘해야 되겠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암환자들이 마지막까지 그 카케치아, 악액질에 빠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근육. 이두박근, 삼두박근 그 잔잔한 근육이 아닌 코어 근육,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의 둘레가 수면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서큘레이션, 순환, 피가 됐든 림페틱이 됐든 이렇게 빌드업해는 치유의 피라미드를 빌드업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야,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제가 하루하루 암 환자분들과 많이 아프신 분들과 생사를 넘나드시는 분들과 지내면서 익혔던 것은 암은 멀리 있습니다. 그 암이 없애거나 암을 치유하는 것은 아직은 모르겠고 아직은 요원하고 그거보다 암으로 인한 통증들, 잠 못 자는 거, 아픈 거, 못 먹는 거, 속 쓰린 거, 똥 못 싸는 거, 피눈물 나는 거를 해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세 하는 노력을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멋있게 해본 것이 잘 먹는 거, 잘 싸는 거, 잘 자는 거, 쉬는 거, 그리고 잘 죽는 법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아주 프랙티컬한 걸, 실질적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나중에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그 링크가 있고 그 안에는 뭐 자세한 설명과 뭘 사, 뭘 좀 먹어, 이런 게 아닌 마치 수행처럼 하루하루 살이에 대한 안내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면 잘 먹는 거, 암이 걸리면 사람들은 우선 뭘 먹어야 되는지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먹은 것이 너를 이루니,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를 전전하기 시작하는데, 지내고 보면 그닥 먹는 거가 전부가 아님을 금방 알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의 식단입니다. 보시기 맨 왼쪽 위는 저의 아침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한테 맞는 말은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저는 66년생 저는 하루에 두 끼를 먹고 있고 보시기에 아침은 간단한 제철 과일과 지버터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한 끼는 일반식을 합니다. 점심에는 뭐 물 먹든지 대충 싸고 이런 식의 건강식을 하는데 그 많은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으면 안 돼요, 어떤 게 좋아요 하시기 전에 러프하게 큰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먹는 게 음식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세 가지인데
좋은 거 나쁜 거 한번 가르마를 차봅시다. 앞가르마 타듯이. 좋은 단백질, 나쁜 단백질이 있겠죠.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거는 좀 찾아 먹어볼까요? 단백질 나쁜 거 뭐가 있습니까? 맞으면서 큰 아이들, 항생제, 진통제, 성장 촉진제 맞은 애들은 안 먹고 싶죠? 그리고 고기 중에서 육고기보단 멀리 있는 게 좋겠죠? 해산물이 좀 낫죠? 그리고 이왕이면 방목한 애들, 술 먹고 잘 자란 애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 먹어야 되겠죠? 뭐 와우미트가 됐든 어디 호주에 뭘 먹든지 간에. 그리고 그런 고기들을 조리하는 조리법은 지글지글 태우지 말고 수육 같은 게 좋겠고 국물 위주로 치킨 좀 먹듯이 먹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 나쁜 지방은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른 떠오르는 그 소화지방 지글지글하는 것들은 나쁜 지방. 지방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방은 훌륭한 겁니다. 좋은 지방을 먹어야죠. 알고 계신 좋은 지방 몇 가지 있습니까? 견과류 좋고, 코코넛 도 가장 훌륭한 지버터, 퍼먹는 것이죠. 탄수화물에 대한 논란 많지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암이 크니까 안 먹을 거야.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할 수도 있으나 생각보단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탄수화물 중에 단순당은 피해야 됩니다. 과일은 어떻게 할까요? 과일도 과당이 많으니 과일을 먹으면 안 될까요? 저는 제 의견은 제철 과일 한 접시 하루는 괜찮겠다. 최소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안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먹기에 앞서 비우라, 굶으라.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해지면 굶어라. 그 안에는 16시간 공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식가는 4시간이다. 식사와 식사는 4시간이며 간식은 없다. 물과 소금 이에는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주전부리는 없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하고 이것은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MD라고 소개되기도 되기도 하고 먹을 때 뭘 먹을까는 어, 케톤 시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론입니다. 상황에 따라 악액질이 있는 환자나 내지 수술 전후에 있을 땐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걸 참고로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디테일은 상의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싸는 법, 똥 싸는 법, 오줌 싸는 법, 땀장 흘리는 법, 디톡스 하는 법,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뭘 잘못 먹어서 터질 듯한 설사를 갖고 있어서 화장실 앞에 줄 서본 사람은 압니다. 그 화장실 문 하나를 두고 천국과 지옥을 맛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것보다. 그럼 잘 사는 법은 뭐 또 뭐 변비약을 먹을까요? 그거보다 먼저 머스트드도 우선 그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간다면 좋은 유산균, 요즘은 기승전장 아니겠습니까? 좋은 유산균을 마구마구 먹어보자. 어떤 제품이 좋아라고 묻기 전에 자연적인 거. 백야초가 뭔가요? 100가지 야생초란 뜻이죠. 그걸 발효시키면 그 안에 훌륭한 효소들이 나오는 거죠. 소화제를 드실 수도 있고 우리 할머니들이 만들어준 동치미 식전에 한 사발씩 먹으면 훌륭합니다. 이런 걸 말고도 난 좀 더 뭔가를 더 해보고 싶어. 에사비, 애플 사이더 비니거. 이거 한 병에 한 10,000원 돈 안 합니다. 매 식전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2스푼 정도 드시면 저위산증도 해결이 되고 음식 자체도 해독이 되고 심플하고 강력한 방법이 되죠. 그러고도 난 좀 더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적당한 유산균을 골라 드시면 됩니다. 유산균은 과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충분히 드시길 바라고 민망하지만 그래도 뭐 커피 간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커피 간장도 훌륭하지만 혹시 이것으로도 변비가 많이 해결되시는 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훌륭하다, 완벽하다가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애드온 해봅시죠. 저렇게 좀 다리를 쪼그리고 대변 용변기에 앉아서 발밑에 저렇게 발판 하나를 두면 무릎이 스쿼팅 되면서 그 괄약근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똥이 좀 더 잘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 트라이 해보시기를. 잠 잘 자는 법. 불면의 새벽, 통증으로 새벽을 맞이해 본 사람은 그 지랄 같은 느낌을 잘 아십니다. 안 아프고 싶습니다. 잠을 잘 자야 그 다음에 회복이 되죠.
잠을 잘 자야 된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를 수백 개의 논문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잘 자야 되죠. 아주 푹. 여러분들 젊었을 때 아주 숙면하고 아침에 아이 개운해 하고 일어났었을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잠자는 순간은 온전한 치유와 힐링과 치유와 자율신경의 순간입니다. 그게 있어야 그 다음날을 예약할 수 있는데 이러저러해서 잠을 못 자는 조건들이 있으면 일단 하나하나씩 다짜고짜 수면제를 먹고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것보다 한번 하나씩 하나씩 최소한의 것들을 해보시죠. 조건 1, 잘 때는 공복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녁 식사 후 4시간 이상 빈속으로 있다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뱃속이 비어야 자는 동안 머리를 씻어내는 브레인와시 그라이메틱 시스템이라고 뇌 청소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뇌의 혈류가 잠자는 동안 활동화가 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띵한 게 없다. 그래서 공복에 주무세요. 라고 일단 권하는 거고. 낮에 기억을 정화하라. 약간 샤머니즘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why not? 하실 이유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낮에 많은 스트레스와 먼지를 봤다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머리부터 세례하듯이 한번 씻어내 보시죠. 세례하듯이. 물의 온도는 따뜻한 물 넣어. 따뜻한 물로 할 수도 있으나 따뜻한 물로 하면 오히려 심파세틱 톤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으니 찬물, 냉수, 적어도 체온보다 1도 이상 내지는 4도 이상 차가운 물로 하시면 그거 자체가 쿨링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로도 세례하는 기분도 있고 두 번째, 샤워해 보십시오. 나쁘지 않아요. 세 번째, 멜라토닌 아시죠? 들어봤어요. 천연 수면 호르몬. 우리 뇌 안에 있는 피튜이터리에서 나오는 해가 지면 세로토닌, 멜라토닌 바뀌는 것이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 멜라토닌, 청춘의 샘이 말라붙으니 크게 또 중독이 돼 리바운드가 돼 있어 거부감 가지지 말고 드셔보세요. 먹고서 효과가 있으면 그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난 멜라토닌 먹었더니 효과가 없어. 그럼 멜라토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용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적어도 5ml 이상, 최대 50ml 이상 안전하게 먹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 경우. 그리고 어떤 그 자율신경을 컴다운 시키는 방법들 좀 이따 소개해드릴 뭐 교대호흡이라는 게 있고 또 발치기라는 게 있고 챈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주기도문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어떤 챈팅입니다. 쉬자. 요즘 얼마나 쉬는 얘기 많이 합니까? 몸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됩니다. 몸을 어떻게 쉴까? 하루 종일 잔다고 몸이 쉬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발치기라는 지극히 단순한 동작입니다.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것 같죠? 저 동작을 반드시 20분 이상 자기 전에 40일 이상 석세시브하게 연속적으로 해보시길. 그럼 어느 순간 골반이 풀리고 어깨가 풀리고 스르륵 스르륵 잠이 오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힐링 캠프에 가서 환자들과 함께 저 발치기를 했었던 영상입니다. 저거 7분하고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코 골면서 자고 있었던 화면이지요. 마음이 쉬는 거, 마음. 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야 돼, 마음아, 쉬어야 돼. 아무리 머리를 두들겨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고, 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것은 자율신경을 가라앉히는 교대호흡입니다. 베트남 참전 때 바로 옆에서 전우의 시체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본 군인들은 안전한 본토에 와서도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자살 충동과 폭력성을 보입니다. 아무리 네 몸이 본토에 안전하게 가족의 품에 있다 한들 마음은 아직도 베트남 그 사륙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요즘 기능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람되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능의학의 완성은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을
뭐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된 건 거의 모든 암 환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을 다운시키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킬까요? 라는 조작을 하는 순간 또 어그라집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여러 가지 호흡법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겠어요. 콧구멍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입니다.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 따라하지 마시고 한 번은 그냥 보기만 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그대로 올리고 콧구멍을 그대로 쉴 것이고 한 번 할 때 7분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하시면 제일 좋고 연속으로 40일 이상 해야 효과를 봅니다. 하시다가 열흘 중에서 잠깐 쉬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40을 시작하는 방법은 장소는 복잡한 공간,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기한테 헌신할 수 있는 곳, 골반이 좋고 자세한 동영상은 저 QR코드를 찍으시면 나오실 거고 숨쉬기 운동 얼마나 어려운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just do it. 한번 그대로, 저기 말한 그대로 한번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 제가 했던 교대 호흡이 최고라는 건 아닙니다. 많은 호흡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니 저기 써 있는 저 프로세스 프로토콜은 글자가 있기 이전부터 내려왔던 것이니 why not? 왜 안 하십니까? 하기만 하면 근데 제가 약을 먹으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으라 그랬어요. 뭐 기구를 사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 갖고 자기가 노는 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의 치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북하실 수도 있으나 피해갈 수 없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태어나는 사람도 봤고 죽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서 싹 나왔을 때 쉬는 첫 번째 호흡이 뭔지 아시나요? 10달 동안 웅크리고 있었던 폐를 확장하기 위해서 갓난아이는 숨을 들이쉽니다. 들숨이 첫 번째 숨입니다. 그리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내쉬는 숨은 하. 그리고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이라는 프로세스는 들숨과 날숨 그 중간쯤에 있는 프로세스인 겁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 모두. 그래서 그 죽음을 알아야 사는 순간이 훨씬 더 정확하고 깔끔하고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유서입니다. 제 진료실에도 걸어놨고, 제 가족 카톡방에 게시글로 올려놨습니다. 잔인하죠? 근데 의외로 별거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보면 이제 본인은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현실적인 그 태어날 땐 내 의지가 아니었어도 죽을 때는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존엄하게 하고 싶다면 몇 가지 현실적인 준비를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적극적인 치료할 것인지, 최소한의 치료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면 오늘이 좋습니다. 슈퍼컴퓨터 천여 대가 연결됐다는 최신 인공지능 알파고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알파고를 무너뜨린 인간 이세돌의 신의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유신 기자가 전합니다. 인류 대표라는 부담을 비우고 자연인으로 사국에 나선 이세돌 구단. 결정적인 수 78수가 중앙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중앙 흑 사이로 끼운 묘수.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로 불릴 만한 수입니다. 빈틈없이 대응하며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었던 알파고는 이후 악수를 남발하며 무너졌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알파고가 혼란스러워했다. 어, 아름다운 10월 가을의 밤 9시입니다. 무얼해도 행복한 시간들이죠. 뭐
AI라는 주제로 어그로를 끌어서 암에 대한 이야기, 뭐 마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00컨대 제가 18년 정도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내가 안 하는 게 있나? 내가 그런가? 놓치는 게 있을까 하는 그 끊임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즘 생각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광명천지고 적어도 우리가 확인된 것들이 있으니 뭐 모든 거를 알기에는 너무 머니까 현재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이 아이가 뛰어내리는데 그 어디에 마음이 있나요? 마음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정보에 우리의 판단을 얹어서 그 위에 우리의 의지를 얹고 만들어낸 허상의 것들입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이라고 뭉게구름처럼 만들어냈습니다. 단호한, 두려움 없는 믿음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만이 확실하게 삽니다. 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AI가 못하는 가장 유일한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